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한 중국사 현장 2회 4강 시작하겠습니다. 4강은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 있는 신석기 유적을 살피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고요. 이것은 통도사네요. 딱 보니까 통도사. 자, 이렇게. 자, 역사는 현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뭘까? 이것은 바로 뼈바늘입니다. 뼈바늘. 그러니까 뼈바늘이 있다는 것은 실이 만들었다는 거고 옷감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과 그 단추와 옷감이 없을 때는 덮개예요. 그런데 단추가 있고 실로 꼬매면 그때부터 옷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때 옷이 있는 걸 보려면 당추차라고 하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으면 됩니다. 이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시대별 징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석시대를 대표하는 게 이제 주목도끼, 연천 정곡내 주목도끼라든지 또는 석검, 한반도 중부인하면 석검을 만들었습니다. 북쪽은 이미 청동검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석검을 썼다는 거, 또는 우리 성곽, 고구려 시대는 성곽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덤, 이것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의 공통점이 바로 돌이라는 거죠. 하여튼 한국 문화에서 돌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한테 우리가 알려줄 때 발효식품도 알려주고, 그죠? 그렇지만 저는 또 하나는 돌을 알려주고 싶어요. 돌, 스톤이라는 거. 그래야지 고조선의 고인돌이라든지 석탑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맷돌,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 한국 문화의 특징, 그리고 한국 문화의 또 하나의 돌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장독대. 저는 장독대가 정말 의식주 가운데 한국 문화를 가장 대표하는 문화적 정서와 상징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도 돌로 표현한다는 거죠. 편경. 그런데 이 편경의 시작이 어디냐?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하가점 하청문화입니다. 하가점 하청문화 석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악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 편경이 있다는 것은 소리를 12개로 구분하는, 12개로 구분한다는 것은 12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은화에서 갑불문에서 이미 10간 12지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념 벌써 있었던 거죠. 이것이 시공간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간과 공간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여기 역사인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국역사인문교육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 전통놀이를 지금 개발 중인데 그 이름이 혼천도입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를 공부하게 되면 고대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만들고 해와 달과 오행, 그걸 칠정이라고 불렀거든요. 해와 달과 이걸,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우리 윤여석 선생님께서 유교 문화를 할 때 또 거듭되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이것을 머릿속에 체계화하면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잣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돌이라고 한 하나의 요소로 한국 문화에 흐르는 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또 돌이네요. 반도체도 돌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돌대가리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나쁘게 하고요, 오히려 착한 이 사람들이 꿋꿋하게 고향을 지킨 사람, 선산을 지킨 사람들은 돌대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한국 문화의 정수를 지키는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약삭 발라서 사기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다.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 사기꾼이라는 건 아니고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머리가 아니라 덕. 그리고 남을 도우는 실천력. 그죠? 그래서 이제 지덕차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만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이 우리 한반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는 이제 제주 고산리 유적입니다. 제주 고산리 유적은 현재 한국 신석기 문화의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약 12,000년 전. 이때 이미 신석기 토기들이 나옵니다. 초기 토기들이. 그래서 10년 전에는 고산 유적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유적지도 만들었으니까 한라산만 오르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고산 유적도 한번 꼭 가기를 부탁합니다. 왜? 한반도 최초의 구석 유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해양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신석기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남경 유적입니다. 이건 남경은 중국의 남경이 아니고요. 평양의 남경이라고 있습니다. 남경. 네. 남경구역. 그래서 평양의 남경구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산물통이 나옵니다. 아가리 높이가요 98cm고 높이가 102cm입니다.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두 점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박물관에 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 정확하면 조선중앙박물관에.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여기 있네요. 여기 다 어른의 딱 중간 여기에. 여기 이것은 이제 태조 왕건의 상인데, 하여튼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릇의 크기, 그 다음에 그릇의 수량, 그리고 그릇의 종류. 그릇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음식 문화의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그만큼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암사동 유적은 이 정도 됩니다. 3분의 1 크기. 그러니까 이 암사동 유적을 보고 우리나라 신석시대 문화를 보면 안 돼요. 남경 유적과 신랑 유적은 보통 90에서 100cm.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한.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개인이 목욕할 때 이만한 통에다 목욕을 하죠. 주로 그 정도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기에서 죽이라든지 탕을 끓인다면 한 100여 명 이상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이 정도로 신전에서 바칠 수 있는 생산력의 크기, 이게 바로 남경입니다. 대형 토기가 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 그 다음에 양, 한 지역에 엄청난 많은 양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종류의 다양성,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 시대, 한 공간의 그 집단의 크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에서 남경 유적이 가장 번영했던, 그리고 신석기 시족 사이로서는 가장 큰 거죠. 이들이 어떤 토템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이제 평양의 토착민의 조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암사동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현재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우리 한국의 서울의 수도인 암사동에 이 유적이 있음으로써 암사동 유적은 서울에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한강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 신석기 유적 중에 하나일 뿐일 거예요. 만약에 이 암사동 유적이 어디 강원도 어디 나왔다 그러면 너무 멀어서 그냥 지역에 조그만 걸로 인식되겠지만 적어도 한강변에서 마을 유적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비산물 토기가 나옴으로써 북쪽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신석기 문화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요. 강변을 잘 잡은. 자, 그리고 이제 오산 유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문화는 우리가 서북, 서해안 루트라고 합니다. 서해안 동서. 그리고 동쪽 루트. 동쪽 루트는 오늘날 연해주 이 지역에 유적과 무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좌가산이나 안항계 유적들이 한쪽은 신랑을 거쳐서 서쪽으로 오고 한쪽은 두만강을 거쳐서 동쪽으로 와서 어디서 만나냐면 김해 수바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동쪽과 이렇게. 그래서 이 중간 한반도의 중부에서 가운데선으로 이어진 종선이 이어진 지역은 두 개의 문화가 접점을 이룹니다. 문화의 공통성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양양 오산 유적은 우리 동부 해안으로 내려오는 신석기 문화를 대표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국의 청동기 문화는 요동에 발달된 신석기 문화와 연해주 시베리아에서 발달된 신석기 문화가 500여 년간 융합을 거쳐서 청동기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성립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지역의 문화는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두 개 지역의 공통성, 이 두 개 지역의 공통성이 이 중간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해안 루트의 양양 오산리와 서해안 루트의 암사동이 계속 부안 개화도를 거쳐서 김해 수바리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어디로 가는 거죠?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일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학자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식민사하게 쩌들었느냐. 600년대까지는 일본을 도운 게 아니라 일본을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 토착민들과 결합해서 670년에 일본이라는 나라로 독립해서 자기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항의하겠죠. 그건 니들이 증명할 문제지. 우리가 증명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주장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던 걸 증명하는 게 뭐냐? 바로 비봉리 유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김해 수가리와 부산 동삼동이 있는데 이 부산 동삼동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일본에서 나온 흑요석이 나오고 있어요. 흑요석은 오랫동안 화산이 굳어져서 나오는 건데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주 작은 도구들을 만들어서 작살이나 창이나 이걸 만들 때 쓰는 건데 이 흑요석의 출토지는 백두산 흑요석이 있고 일본 구주 흑요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중간 우리 말하면 홍천 하화계리까지는 백두산 흑요석입니다. 근데 이 남쪽에 있는 것들은 큐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산 동삼동에 탈지조개라는 게 있어요. 조가비가 있는데 거기다 얼굴을 그릴 정도로 조가비의 가운데 이렇게 뚫으면 팔에다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묶음을 해서 일본 큐슈에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고고학에서는 물물교환했다고 봐요. 그럼 물물교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배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비봉리에서 투척이 나온 겁니다. 투척. 그래서 전체가 나온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퇴적층에 있는 것만 남아있고 뻘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를 놓고 전체 모양이라고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실에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뻘에 나온 겁니다. 그 뻘에서 나온 거 이걸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에 부산과 일본 간의 바다를 통한 교역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 동삼동에서는 육지에서 나타나는 곰이나 호랑이나 뭐 이런 멧돼지 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먼 밭에서 나오는 농어나 뭐 이런 것들, 방어나 이런 것들 뼈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헤엄쳐서 잡은 게 아니죠.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명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낚싯바늘이 일단 커야 돼요. 근데 낚싯바늘이 큰 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그물이 나와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배가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왔어요. 이걸 통해서 부산 동삼동 사람들이 그런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 사람과 교환했던 걸 알 수가 있고, 배를 타고 가서 낚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비봉리에서 이 배가 나옴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때 배를 통해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파도에 넘어질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이 배 양쪽에 긴 노처럼 긴 것을 이렇게 다닙니다. 배 우점에 이렇게. 그럼 거기 앉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 장력을 주죠. 물에 장력. 그래서 배가 먼 바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봉리 유적, 이건 단양 수영계는 제가 잘못 쓴 거고요. 저거 단양 수영계가 아니고 비봉리. 이걸 바꿔야 되는데 네네. 제가 못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칸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석시대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왜 인류 역사는 농경을 가졌느냐? 요 채집 수렵 어로는 인류 최초의 경제 활동인데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그래야지 인구수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집단이 만들어지고 시족이 만들어지고 국가로 발전하는데 그런 면에서 채집 수렵 어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가식품을 얻는 건 괜찮지만 주업을 하기는 무지 힘들다. 그때 바로 예측이 가능한, 그래서 예측 불가한 생산한도가 불안의 지속적 유지, 그리고 사회 조직의 확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뭐하냐? 농경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경과 목축인데 목축은 아직 발전이 안 됐습니다. 농경이 먼저 발전하고 목축은 나중에. 왜냐면 초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축은 좀 낮아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 중간 단계에 예비 식량을 확보하고 축력, 노동력이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나 이걸 길들여서 축력을 확보해서 가축을 만들죠. 그리고 또 이때는 이제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제사 활동이 많잖아요. 그때 희생양으로 쓸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가축이다. 가축은 보조 경제활동이고 농경과 목축. 그래서 농경이 먼저 국가를 이룰 후에 나중에 목축을 하는 세력들이 국가를 이룬다. 그래서 두 개, 농경과 목축은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의 시대다. 그리고 이러한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된 것은 활과 인구 폭발이 가져온 선택이다. 그래서 구석기 후기에 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렵을 하던 인류는 더 이상 먹을 게 부족해서
결국에는 선택을 한다. 그래서 선택이 두 개다 이거죠. 하나는 농경 그리고 목축. 그래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와 사회 구성원의 조절이 가능하고 이 사회 구성원의 조절 가능은 어머니가 선택한다. 그래서 목의 시족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강변이 있고 작물과 온도가 딱 맞는 지역.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수에서 어떤 지역적 위치가 그 문화를 발전시킨 요소였다. 그런데 어느 시대가 되면 그것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산업사회로 가는 발목을 잡는 거고 산업사회는 정보사회로 가는 걸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일본이 동아시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다 세계유산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발달된 기계산업이 오히려 정보산업으로 가는 일본인들의 발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계산업을 전부 다 수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화로 점프가 가능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중국이 남았잖아요. 중국은 정보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인구라는 거죠. 어떠한 정보와 기기들이 빨리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빨리 회전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데 중국은 너무 커. 그리고 일본은 기계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한계는 정보화 되면 그 정보화 혁명 중에 기계혁명이 있거든요. 아주 소형 기계를 만들고 그거지만 결국에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정보화의 두뇌죠. 그런 면에서 아마 한국이 가장 나을 것이다. 그리고 호모 노마드를 쓴 짝달리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성격이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촘촘한 것도 있지만 수렵, 유목 이걸 하면서 얻어지는 속도, 변화 이것에 한국인들이 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농경과 북방의 수렵, 유목이라는 그 두 개의 문화가 앞으로 우리 문화의 근간이 된다면 저는 엄청난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농경이 만들어서 뭘 바꾸냐? 간섭기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토기가 만들어지고 정착이 만들어지면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적지를 통해서 한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이 시대의 이것은 따로 오정윤 한국통사에서 유튜브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게시 중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역사인문 아카데미에서는 한국사 현장을 총 10개의 시대 구분을 하고 그 시대 구분마다 4개씩 잡아서 총 40개의 영상 콘텐츠로 해서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경에 만든 걸 해서 오늘 제2회 4강 신석기 시대의 한국사 현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분 정도, 15분, 18분. 네, 18분.